지금 사회적으로 하영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불편해요. 미안해요. 뭐 계속 하영은 이런데 범범선 이렇다 이렇게 기사가 나니까 저 매불쇼 최욱님이 신입하고 우선 잡아왔습니다. 몽둥이 드세요 이러시더라고. 살짝 좀 하셨어요. 이완용이 통역했던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으신 거죠. 근데 나 이 양반이 그래서 이해하고 싶었던 거야. 왜 이랬을까? 왜 우리 집안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그래서 이분 책들을 읽어봤어요. 일제가 물러간 이후에 친일파 청산이 안 됐어요. 친일파 청산을 다 해버리면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무너지는 거야. 반민특위를 해체시켰어요. 그러니까 친일을 청산하는 것보다 김일성을 견제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청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와서 청산하려고 그러면 연좌제가 되는 거예요. 하영 논란에서 나오는 연좌제잖아요. 후손한테 죄를 묻는 거잖아요. 네, 친일파 전범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친일파 아니라고요. 친일파의 후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저의 32분의 1일 뿐입니다. 32분의 1. 네, 32분의 1.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죠. 이제 증조 위에 고조 위에 현조. 현조까지. 거의 남이죠. 아니 그 매불쇼에 나가셨더라고요, 정기주님. 네네.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만든 책을 네네. 홍보하기 위해 나갔다. 이거 홍보하려고 사실 책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푸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또 매불쇼에 들어가셔가지고 특히 그 SNS 댓글에 그 저희 김어준 뭐라고 지칭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김어준 선생님이라고 하셨다가 선생님을 이제 혼나셨죠. 언급을 할 때마다 댓글창이 난리가 나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매불쇼에 들어갔다. 댓글창이 난리가 날 예정입니다. 지금 뭐라고 댓글 뭐죠? 근데 그러니까 SPNS가 약간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런 건 어떤 없어요. 이유에서 지금 엔젤 투자자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음모론 요즘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미정겔 그리고 미정gel이 미국 정치 갤러리 그 DC 네. 인사이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우파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희 매부쇼 나간 거 보니까 되게 댓글들이 반응이 괜찮아요. 아니, 어떠셨어요? 정말 뭐 공교롭게도 네. 매불쇼 전에 발단이 제가 지난주에 그 EBS 공감을 촬영하러 가서 양반들이랑 스공? 네, 스페이스 공감 그 리허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사에서 제 이름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보니까 그 친일파 후손 논란이 갑자기 광복절 앞두고서 지난주가 광복절 주였잖아요. 맞아요. 막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주에 매불쇼 촬영이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였던 거죠. 공교롭게도. 근데 저는 제가 이인직 저희 현조 할아버지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현조 할아버지로 선을 많이 그으시네. 5대조입니다. 네. 32분의 1. 예. 저 양반이. 저게 사실 저 사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데. 저 사진 말고요, 저거. 홍 실장님이 지금 홍 실장님의 권위가 상당하시네요. 오늘. 네네. 저 사진이 사실 지금 나무위키죠. 저 사진이 그 진짜 사진이에요. 네. 왜냐면 저기 화질이 진짜 안 좋잖아요. 많이 깨지네. 저거에 화질 좋은 원본이 저희 집안에 내려와요. 대대로. 저도 집에 갖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좀 해주시죠. 그럼 스캔 잘 하셔서. 근데 구글에 이인직 검색하면은 네. 무슨 이상한 사진, 저 이상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저 무슨 뭐야? 왼쪽에 저건 뭐야? 얼굴이 이렇게 형상 왼쪽 좀만 하나 더 왼쪽. 이건 뭐야? 저건 제가 봤을 때 진짜가 아니에요. 저거랑 안 닮았잖아요. 저 위에 진짜 원본이랑. 네, 전혀. 저게 원본이고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고요. 그리고 저 옆에 그림으로 그려진 거는 제가 이제 신소설, 그러니까 국문학 전공하시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한 뭐 7, 80년대인가 우리나라 국문학계 차원에서 신소설의 그 역사를 정리하려고 전집 같은 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선집. 그때 이인직 씨만 사진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그림 그린 거예요. 상상도로. 약간 단군 할아버지 그리듯이, 세종대왕 그리듯이
그러니까 사실 저 사진이랑 저 실제 그러니까 수염도 그림이랑은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저 그림은 사실 전형적인 친일파처럼 이제 생기잖아요. 어떤 그렇죠, 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화파 지식인 친일파 모습 딱 저건데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제가 무슨 친일파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 저분은 옹호할 생각이 없고 저분은 일본인 여성과 세장가를 들어서 저희 집안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현조 할머니시겠죠. 그분을 버리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네. 아무튼 그 매불쇼를 나가기 전에 갑자기 그 친일파 후손의 어떤 태도 논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하영 씨. 예. 제가 과거에 3월쯤인가 4월쯤에 이 뮤지엄 피라고 하는 다른 유튜브 채널 이제 저랑 같이 풀무지 팟캐스트 하는 홍석 형이 하는 채널인데 거기서 막 편하게 거기서 이제 역사 테라피 얘기하다가 했던 얘기가 일밍아웃을 하시잖아요. 일밍아웃이라고 하네 그걸. 친밍아웃. 그쵸. 책 얘기하다가 역사 테라피 얘기하다가 한국사 테라피 얘기하다가 이제 뭐 지나간 얘기로 했었는데 예. 이게 갑자기 기사화가 된 거죠. 역주행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타이밍이 난 좀 특이하다고 보는 게 일단 형이 얘기했던 좀 광복절 타이밍에 맞춰서 갑자기 하영 그게 터지고 맞아요. 그리고 형 거도 터지고 음. 그 다음에 거기에 체리 온탑 매불쇼 출연까지 같은 주에 그렇죠. 약간 일부러 뭔가 좀 오케스트레이트 된 느낌이 아닌가. 어그로를 끌거나 혹은 좀 바이럴을 타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처럼 되긴 했는데 뭐 사실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 저 매불쇼에 출연을 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죠. 이거 잘하셨어요. 근데 요즘 지금 또 책이 차트 역주행을 해가지고 교보문고에서 지금 뭐 10등? 네,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쇄 지금 3쇄까지 그쵸. 근데 들어갔죠. 어쨌든 좀 조심스럽고 네네. 좀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 제가 막 굳이 이거를 가가지고 막 내가 친일파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책을 팔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게 그런 꼴이 됐는데 왜냐면 책 팔러 나가자마자 저 매불쇼 최욱님이 첫 뭐 인사 뭐 이제 방송 전에 악수는 하긴 했지만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처음 보는 사이인데 친일파 후손 잡아왔습니다. 몽둥이 드세요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웃기긴 했는데 살짝 좀 지옥같지는 않으셨어요? 어? 살짝 좀 족같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그뭐 책 공부하러 좋은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쵸. 뭐 이렇게 막 자랑스러운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또 그렇게 근데 그 시국에 저 상황에서 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또 맞아. 상황이었고 근데 그렇게 유쾌하게 풀어주시니 그리고 사실 좋게 봐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숨기지 않고 그냥 그렇다. 근데 많이 갈구시던데. 뭐 전범 뭐 이름도 전범선 뭐 이러면서 뭐 전범에 뭐 계속 끝이 없이 하시더라고요. 뭐 압도적 재미를 보장하시는 채널이니까 뭐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뭘 배우셨죠? 뭐 거기가 이제 그 광고도 그러니까 친일 정당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네. 광고, 예. 네, 비즈니스를 잘한다, 일을 잘 본다. 그렇죠. 광고도 잘하시고 방송을 어쨌든 진행을 너무 매끄럽게 잘하시니까 그런 뭐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하영님은 완전히 그 여론이 너무 안 좋은데 형은 어떻게 여론이 좋은 거야? 내가 그 호로한테 보낸 그거 인스타 여기 보면은 그거 말고 여기서 숨기기보다는 책으로 답한 친일파 우선. 그러니까 프레이밍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잖아 형은. 여기 댓글도 다 너무 좋아. 뭐 헐버트 청년 모임 회장까지 맡았었다.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알렸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다. 너 집안이 어느 집안인 줄 아니? 독립운동가 집안일 거라 상상이 행복하지만 아니었다. 왜 할아버지? 5대 외조부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옆에서 통역해주던 사람 친일파 이인직이었다. 혈앤우를 쓴 그 친일 소설가 전범선은 이해할 수 없었다. 친일파 후손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우리 집은 덕본 게 없잖아. 알고 보니 이인직이 가족을 버리고 일본에서 세장가라 갔던 것. 근데 전범선은 숨기지 않았다. 이인직 소설을 전부 잘 걷고 친일파 할아버지를 다루며 나부터 지휘하고 싶었다.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라는 책도 냈다. 그렇죠. 이게
이게 우리가 같이 역사 테라피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도 사실 근데 역사 나는 테라피- 그때 형이 친일파인지 몰랐어. 나 친일파는 아니라고. 내가 친일파의 네, 후손인지 몰랐어. 5대 후손이다. 네. 당신도 물론 독립운동가 후손이시죠. 당신은. 맞아요. 그런데 32대 그러니까 32분의 현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 가면은 네네. 누가 있을지 몰라요. 그쵸.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저도 다른 31분이 누구신지 전혀 몰라요. 그분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독립운동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닐 수도 있고. 아 근데 이거 거의 뭐 아까 보세요. 아까 그 사진. 이거는 거의 통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데 네네네. 역사 테라피니까 그 SPNS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예. 제가 그렇게 준호님과 역사 테라피를 하는 동안에도 2인직 얘기는 안 했잖아요. 사실 그때 뭐 언급이 한 번이 안 나오긴 했어요. 이완용 얘기 뭐 이완용 편집에서 그 편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할 만도 했는데. 할 만도 한데 예. 왜냐면 저희 그 현조 할아버지께서 이완용의 오른팔이셨잖아요. 그렇죠. 이완용을 통역하신 제가 심지어 이완용 에피소드 때 이완용이 얼마나 그 친일파라고 부르기 애매할 정도로 매국노인 것은 맞지만 친미파, 친러파였다. 막 이런 얘기하면 수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도 이완용이 영어를 잘했지만 일본어를 못했다.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럼 그 일본어를 했던 그렇네. 일본 당시에 통역가가 누구였는지까지는 말을 못했던 거죠. 아, 저도 그러니까 형도 그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거야. 아까 저기 제가- 댓글 예. 제 지금 최신 댓글 하영 필수 시청. 그러니까 저거 할 때도 제가 스타킹 신고 나와가지고 이완용 얘기를 할 때도 네. 우리 할아버지 얘기는 못한 거죠.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막 뭐 물어봤었으면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참아. 뭔가 그 어렸을 때부터 저도 가져왔었던 그 무의식적인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역사 테라피를 하게 됐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 오히려. 제가 역사를 공부하게 됐던 원동력이기도 했었고, 왜냐면은 제가 역사 공부하고 역사 전공하고 그 호모 헐버트 얘기는 했었잖아요, 제가. 많이 했죠. 헐버트라는 제 대학교 선배님을 모시고 막 헐버트 박사 기념 사업회에서 헐버트 청년 모임을 만들어서 회장을 하면서 막 독립운동가를 기리겠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헐버트 박사가 그 독립운동가로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게 벌써 13년 전이니까 그때는 막 뭔가 사명감 갖고서 막 제가 막 독립유공자 복지회관을 드나들면서 막 한글 학회를 찾아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할 때 어머니가 저한테 이거를 알려주신 거거든요. 너는 사실 친일파 후손이다. 어머니도 부끄러워서 평생을 말씀 안 하시다가 형한테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나.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인지. 근데 어머니가 제가 워낙 역사 전공하고 막 독립운동가 기념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네 출신 성분을 알아라. 네가 누군지는 알고나 얘기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도 이게 뭐냐 싶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면 형 지금 이 사태를 보고 뭐 형을 제외하고 하영도 그렇고 최근에 보니까 뭐 강동원님도 뭐 친일파의 후손이어가지고 뭐 자기가 이런 뭐 빚을 갚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프레스적으로 퍼블릭 그러니까 언론적으로 지금 뭔가 이게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 이걸 지켜보는 상황에서 형은 어때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역사 테라피를 했던 이유가 기본 전제가 한국의 역사 특히 근현대사가 트라우마다. 맞아요. 한이나 뭐 화병이 났다 이 정도로 말할 게 아니라 저는 PTSD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제,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폭력, 6.25라고 하는 우리끼리 내전, 전쟁 이런 것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PTSD를 남기고 그게 물리적인 어떤 상처도 있겠지만은 신체적인 상처도 있겠지만은 뭐 많은 이제 죽음을 낳았지만은 우리 역사적인 그 의식, 민족적인 무의식에 집단적인 무의식에 어마어마한 큰 저는 내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리고 그게 이제 광복절 때가 되거나 이런 친일파 논란 왜냐면은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상처가 되는 거는 청산이 안 됐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 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거든요. 버튼이 눌리는 거야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저만 해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조선인 우리 할머니를 버리고서 세상가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생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저희 외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이신 거예요. 네. 우리 외할머니가 이 영자 훈자신데 네. 그분이 이인직 씨의 말하자면 이제 손녀? 손녀인 거죠. 어. 증손녀인 거죠. 네. 검색한다고 저희 할머니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나 이모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이인직 얘기를 들었거나 뭐 가르치거든요. 학교에 국어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이니까. 나와요? 최초의 신소설을 쓰신 분이에요. 어. First modern novel, like Western style novel.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어 교과서에는 되게 중요한 인물로 나와요. 근데 친일파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고. 근데 어쨌든 우리 집안에 아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 그리고 외가가 좀 가난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집안이 가난했었던 뭐 사실 60년대 70년대에는 많은 우리 집안들이 가난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머니 말씀으로는 우리 조상이 죄를 져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셨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트라우마의 가장 큰 어떤 뭐랄까 그 결과는 기억을 잠그는 것, 그치. 숨기는 것. 저도 몰랐던 거니까. 나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면서 역사 교육을 받고 미국에 가서 역사 전공을 하는 그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몰랐던 거거든요. 헐버트 박사 기념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도 저한테도 그 기억이 잠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그만큼 우리의 상처가 깊다.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민족과 국가가 이 광복절 때만 되면은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우리가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수면으로 드러나는 게 보여서 진짜 역사 테라피를 했던 그 취지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을 했고 뭐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치유하겠습니까? 저도 스스로 치유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고 이 팟캐스트를 했던 건데 근데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저도 불가피하게 의도치 않게 이제 내 조상 얘기까지 한 거야. 책에는 숨겼던. 그치. 의도치 않게 뭐 숨기려고 숨겼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왜 이인직 얘기 안 했을까가 사실 의문이긴 해요. 저도. 우리 매주 약간 이번 주 누구 얘기할까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인직 얘기 안 했잖아. 그치. 준호가 맨날 나한테 물어봤는데 뭐 최남선 뭐 이광수 뭐 별의별 친일파 얘기를 다 하면서도 예. 그리고 형이 또 그런 문학 쪽으로 좀 잘하셨던 분들도 되게 좋아하니까. 맞아요. 이광수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명희 얘기도 하고. 근데 이인직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얘기하지 말까? 역사 테라피 어펜딕스? 오늘 오디스 얘기하자며. 이인직님 어떤 분이시죠? 그래서 얘기 좀 풀어주시죠. 이게 진짜 근데 조심스러운 게 어쨌든 제가 친일파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양반은 역사를 봅시다. 예.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이고 더 누누이 말하지만 저희 집안도 버리신 분이고 나라도 버리셨고 근데 이인직 씨는 한 40살까지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을 때까지는 뭐 대략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고 양반 출신에 몰락한 양반 출신에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거의 40이 다 돼서 그 유학을 가요. 일본으로. 네, 그 관비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보내줘요. 요즘 나오네요. 그럼 그때 이제 과거 시험을 패스를 한 건가? 과거 시험을 패스한 건 아니고 오케이.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이 어떤 식으로 그 유학생으로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 돈으로 유학한 거예요. 나라 돈으로 유학 가서 그 일본 유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공식 무슨 오메가처럼 어디 뭐 대학에 진짜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청강하신 거야. 나라 돈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깍두기. 깍두기로. 근데 일본어를 잘 배운 거죠. 성적이 우수했대요. 성적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출세를 하기 시작한 게 러일 전쟁 때예요. 러일 전쟁이 이제 1904년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했을 때고
역사 테라피 잠깐 돌이켜 보면은 러일 전쟁 때까지만 해도 안중근 의사는 일본 편이었다. 맞아. 왜? 동양이 서양과 싸워서 이기길 바라는 거였어요. 백인 놈들 무찌르니까. 러시아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천황도 그렇고 일본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서양과 싸운다 였고 조선의 어떤 개화를 돕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러일 전쟁 때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통역관을 하신 거죠. 군대 해군에 일본 해군의 통역관 카투사 한 거예요. 카투사. 내가 카투사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많이 느꼈다니까. 내가 미군이랑 한국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 휴가가 생기더라고. 그 뭔가 그 야비한 얍삽한 그 줄타기와 그 통역관의 권력이 특히 우리나라 해방공간 나중에 그 1904년 45년 해방된 이후부터 미군정 시기에는 통역관들이 권력이 엄청 셌어요. 근데 이런 구한말 이제 개화기 일제가 막 들어올 시기에도 일본어 좀 하는 사람들이 조선인들 사이에서 우쭐 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영어 좀 한다고 카투사에서 우쭐하는 특권을 누렸던 것처럼 그때 진짜 나이가 피는 못 속이는 건가?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휴가는 챙겨야겠고 포상은 좀 받아야겠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튼 뭐 아니 저거 에일리언 헤드 아닙니까? 이때 통역을 얼마나 잘한 거야? 아니 왜 저게 정확히 왜 제가 에일리언이 됐어? 정확히 제가 그 우리 사단장님 저거는 이제 그 우리 행보관님들이시고 네. 제 앞에 그 장군님이 계세요. 브룩스 장군님 계신 사진이에요. 저 때가. 브룩스 장군이라고 저희 미사단 저 위에 올라가면 나오고. 요 부분. 저분. 와 멋있다. 와, 저분도 비건이에요. 덴젤 워싱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미군 사령관, 총사령관. 네, 우리나라 네. 이제 그 당시에 주한미군 대빵 이셨던 분이 저희 부대를 방문하셔서 제가 이제 통역을 칭찬을 받고 있는. 와. 이제 너 머리 괜찮다 이런 이제 느낌. 미제 앞잡이로서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다툼 맞습니다. 어. 와, 너 진짜 훌륭하다. 보상. 이런 이 장면입니다. 저게 왜 기사까지 난 건가? 제가 사진을 저희 부대 안에서 찍은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가 자랑스럽게 저의 영광스러운 또 보상이고 모먼트. 영광스러운 제가 네. 한미 같이 갑시다. 한미 관계의 어떤 그 우호의 상징으로서 했던 거였기 때문에. 아무튼 와, 잠깐만. 저 위에 오른쪽에 그 맨 왼쪽에 있는 저 백인 저분이 나 영창 보내려고 했던 왜? 저희 그 대대장님이세요. 이놈 앞잡이다 하고. 아니 저분이 정확하게 네. 지금 내 트라우마 올라온다. 왜? 뭐 때문에? 저분이 제가 이제 그 대대가 소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주로 중대에 있었고 네. 중대가 이제 배터리고 포병이기 때문에 대대가 이제 베탈리언인데 좀 더 높은 네. 대대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장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 카투사들 중에서 혹시 뭐 좀 클라이밋 서베이라고 해서 클라이밋이라는 게 그 기후? 날씨가 아니라 이제 부대 분위기. 분위기. 이제 오메가 있으니까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대 분위기 어떤지 여론조사를 하시는 날이 있었어요. 프리 오메가? 네. 여론조사를 하는 게 이제 카투사들 불만 없냐? 근데 불만이 많았거든. 우리가. 근데 그리고 제가 군대를 오메가처럼 늦게 갔고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제 막 영어도 잘하고 이제 그 저희 장교들이랑 친했거든요. 네네. 장교들이 대위 뭐 중위 이런 친구들이 저랑 동갑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위들이랑 제가 친하게 지내고 캡틴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제가 뭐 그 계급은 뭐 일병 상병 이랬지만 약간 그 심지어 저희 카투사 중대장님도 야 범사 너가 좀 얘기해봐 이런 느낌이었었던 거예요. 와. 그 한국군 중대장님들은 영어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냥 이제 약간 한직처럼 와서 쉬고 계신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카투사에 있는 한국군을 대변해서 형이 총대를 맸다. 그래서 약간 그 클라이밋 서베이 할 때 대장님 오신다 그래서 그리고 저 옆에 저 오른쪽에 계신 저 뒤에 계신 저분이 와, 목 우리나라 두꺼우시네. 완전 그 이제 그 주임원사. 와. 마스터 서전. 아니 어깨가 얼마나 넓은 거야? 저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저분이랑 같이 달리기 할 때 그 군가를 부르면은 진짜 이 뽕이? 뽕이 막 미국 뽕이? 그 달리기 할 때 구보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네네.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뭐 Set me in a bubble ship 하면 이제 컨트리 스타일. 와 이게 블루스구나 이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남부시스로. 아무튼 저분이랑 저 두 대장님이랑 그 마스터 서전트가 오셔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 다 모여 있었어. 너는 불만 없냐? 제가 이제 딱 일어난 거죠. 어. 이러고 일어나야 됩니다. 어. 마스터 사전트 앞에서는 헤헤. 퍼레이드 레스트로 해야 돼요. 헤헤. 한국군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엉덩이 뒤로 빼야 되는구나. 한국군은 장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이거 뒷짐 주고 안 돼요. 어. 근데 미군은 이러고 있으면 무례한 거예요. 아. 미군은 열중시를 해야 돼요. 오케이. 열중시를 할 때 미군 열중시는 엉덩이를 빼야 됩니다. 어. 앉아주세요. 한국군 예. 열중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 기억을 떠오를 때마다 저한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적이어서,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 미군은 휴가를 나가고 카투사는 못 나갑니까? 주말에 왜 미군은 주말에 놀러 나가고 한국군은 못 나갑니까? 이태원 그래. 가는데 이 사람들. 예, 미군 애들은 맨날 옥타곤 가는데 우리는 왜 주말에 여기 같이 있어야 됩니까? 험프리에밖에 안 되냐? 그럴 때만 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내가 반박을 했나 봐. 대답을 했나 봐. 그럴 때만 그러니까 뭐라 했는데 제가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이 잠겨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엄청 무서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진짜 개 무서웠겠다. 그랬을 때 바로 저 주임원사님이 항명이다. 트윗은? 밖으로 항명이라는 게 그 뭐라 그러죠? 디소비? 명령 디스했다. 밖으로 나오라는 거야 나보고. 저긴 형님이? 저분이 밖으로 나오래. 저 퍼레이드 레스 상태로 제가 나간 거죠. 저만 따로 찌리겠는데? 가서 이제 너는 지금 까분다. 군법을 어겼다. 이거 나한테 불만 있는지 물어봐서 대답한 건데. 그치. 영창 가래. 영창 보낸다는 거야. 근데 미군이 카투사가 되게 묘한 게 미군은 한국군을 카투사를 영창 보낼 권력이 없어요. 와 여기서 또 권력 징계는 못해. 그래서 저분이 내가 네 한국군 중대장한테 얘기할 테니 한국군 주임원사랑 중대장 얘기할 테니 너는 영창 간다.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해 한번 받쳐서 가겠습니다. 왜 저는 카투사한테 나도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사실 한국군이랑 비교하면 우리 카투사가 속된 말로 꿀 빨고 있는 거지만 미군이랑 비교하면 항상 이게 차별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있었지 그때만 한국군 중대장님 나중에 오시더니 주임원사님도 네가 할 말했대. 통쾌한 거야 그분들도. 그래서 내가 영창 보낸다고 할 테니까 그냥 좀 조용히 있어. 와. 영창을 저분은 영창 내가 갔다 온 줄 알아요. 대대장님은. 이제 와서 고백? 근데 한국군 중대장님은 안 보내주셨죠. 근데 아무튼 저런 그때 그런 기억들을 겪으면서 약간 in the back of my mind 약간 머리 뒷속으로는 약간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었구나. 물론 달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인직 씨는 일본군 해군 통역관이었다. 그리고 진짜 일본 카투사였네. 진짜. 일투사였던 거죠. 근데 그걸 계기로 통역을 잘한다는 게 소문이 났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완용의 통역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을사늑약 당시 제가 을사조약이라고 말실수를 했다가 또 많이 혼났잖아요. 받았는데 이제 역사 학계에서는 사실 늑약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 학계에서는 그냥 트리티라고 하니까 제가 영어식으로 맨날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늑약이라는 말을 쓰고. 왜 그런 거죠? 늑약이 좀 더 커노테이션이 네거티브인 거야? 그러니까 조약은 쌍방 합의하에 된 약속이라는 건데 폴스였다. 애초에 을사조약은 무효거든요. 왜냐하면 고종 그 황제가 뭔지 모르고 사인했잖아요. 폭력적인 어떤 그 위협을 받으면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서열목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헐버트 박사가 해그 특사를 가서 이 을사늑약의 그 무효를 주장한 것도 그런 환경에서 그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트리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거죠. 네네. 아무튼 그 을사늑약의 현장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말하는 5명의 신하들과 일본 측 그 관료들이랑 마주 앉아 있었고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완용이 통역했던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인 거야. 왜냐면 이토 히로부미랑 이완용은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대화했어요 서로. 둘 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일본어로 이제 누가 얘기하면은 옆에서 공식 통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으신 거죠. 음. 그 자리에서. 아니 뭐 나라 팔아먹는데 일조를 하셨다. 저분이 아예 그쵸. 팔아먹으신 건 아니고 그분이 권력 갖고 있으면 이완용이 팔아먹은 거지만 그쵸. 어쨌든 이완용을 도왔다. 근데 나 이 양반이 그래서 이해하고 싶었던 거야. 왜 이랬을까? 왜 우리 집안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그래서 이분 책들을 읽어봤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최초의 신소설이라고 여겨지는 게 혈애누예요. 혈애누에 혈애누. 혈애누. 그거 말고도 이제 그러니까 최초의 신소설이라는 거는 최초의 근대 소설은 우리가 역사 테라피에서 다뤘던 이광수의 무정이고 근대 소설과 신소설이 좀 달라요. 약간 신소설은 그러니까 아까 first modern novel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광수의 무정이 first modern novel이고 신소설은 약간 과도기적인 상태. 그게 무슨 말이지? It's not fully westernized. 아, It's 니오. different from traditional Korean novels. 그러니까 기존 조선의 어떤 고전 소설이나 뭐 애들 옛날에 막 뭐 허균, 홍길동전 이런 이제 그 형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원래 기존의 형식이 서양식 문학이 수입되면서 확 바뀌었어요. 원래는 기존에는 어떤 홍길동이나 이런 거는 어떤 스타일이었는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조금 그냥 정말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좀 지금 보면 유치해. 오케이. 물론 신화 재미난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근대적으로 근대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유치해요. 그런 어떤 그 서사 구조나 이런 좀 약간 개연성도 없고 홍길동전은 되게 훌륭한데 많은 경우에 조선시대의 그 어떤 기존 소설들은 근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너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소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러티브가 이렇게 좀 이어지고 막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가는 느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끊겨가지고 딱딱딱 뭐 이런 느낌? 맞아요. 좀 더 플레이 형식이었던 건가? 그래서 이 신소설이 이제 근데 신소설부터는 좀 눈에 띄게 다른 거야. 이거 확실히 그 조선시대 소설이랑 다르다. 서양식이다. 근데 아직 막 근대 소설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그 과도기가 한 십몇 년 있었어요. 그거를 처음으로 하신 게 이인직 씨인 거죠. 왜냐면 일본 유학하면서 배워왔겠지. 이분은 미국은 갔다 오신 분은 아니고 일본 유학을 하고 오셨고 그때 이런 이제 개화 사상에 심취하셨고 혈애누나 은색의 치악산 뭐 귀의 성 이런 소설들 읽어보면은 특히 귀의 성이라는 소설이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는데 배경이 춘천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외가 쪽은 춘천 쪽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인직 씨는 외가 쪽이야. 형은 춘천이잖아. 난 춘천 출신이에요. 근데 이인직 씨의 소설이 춘천 정확히는 사막산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있는 거예요. 나 이상하지. 내가 춘천에 그 살게 된 거는 우리 친할아버지가 6.25 한국전쟁 때 참전 용사신데 그때 전쟁 끝나고 나니까 당신께서 춘천에 계셨대. 그래서 눌러 앉으신 거야. 근데도 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나의 이제 외가 쪽 오대조 현조 할아버지가 쓴 소설의 배경이 춘천인 건데 아무튼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되게 개화 사상에 이제 담고 있고 여성의 어떤 그 권익을 생각하고 양반 그 신분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뭐 개화 사상적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은밀히 친일을 장려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처럼 돼야 되고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개화파적인 친일파의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윤치호나 뭐 이광수, 최남선도 그렇게 되지만 이완용은 예를 들어서 그즉 개화파적인 친일파는 아니었던 거예요. 수급파적인 친일파였던 거고 이인직은 굉장히 개화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진짜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소설이 되게 짧은 한 3페이지짜리 소설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다시 읽었는데 빈선랑의 일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빈선랑의 일민이 이게 뭔 뜻이냐면은 가난한 조선 신랑의 일본 미인.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귀의 성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인 여성과 세상가를 가기 전에 소설로 알고 있어요. 귀의 성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버려진 게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나도. 왜냐면은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에 관한 이름도 모르잖아. 그 당시에 여성들은 뭐 어디 모씨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것도 기록을 내가 몰라요. 나는 우리 외할머니한테 들은 게 다예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쓴 소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정말 웃겨요. 왜? 자기 스스로 비하하는 소설이에요. 이 양반이 친일을 했는데 돈 관리를 못해서 돈이 없었대. 그래서 일본 여사랑 결혼도 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인 와이프가 자기 바가지 속된 말로 바가지 긁는 얘기예요. 어. 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너 나 일본에서 꼬실 때는 네가 조선인이지만 조선 돌아가면 네가 한따까리 한다고 나를 꼬셨는데 왜 뭐 한 푼도 없냐. 라고 하는 그거를 근데 되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일본인 그 와이프의 마음에 약간 몰입해서 내가 진짜 쓸모없는 놈이야 막 이런 느낌? 나는 빈 선랑이고 가난한 조선 신랑이고 이게 마지막 작품이세요. 아프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스러운 게 이런 얘기를 해도 막 친일파를 옹호한다 그러고 내가 막 나를 후손이기 때문에 뭐 명불허전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대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인데 어쨌든 욕을 많이 약간 쌍욕도 많이 받고 DM으로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친일파의 후손이란 거 자체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시고 네네. 가난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가난해요. 이게 진짜로. 이게 되게 민감한 주제예요. 왜냐면은 아무튼 근데 이 빈선랑의 일미인을 보면은 이 양반도 어쨌든 인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친일해서 뭐 엄청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집은 있었대. 근데 돈이 없었대. 맨날 돈이 없었대. 그 돈을 뭐 어디다 탕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어제 그 짝꿍이 그 통역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짧으니까 통역해줬어. 그러니까 번역해줬어. 근데 나도 약간 이제 외국인 여성과 살고 있는데 돈이 없잖아 지금. 정확히 내가 이 소설을 읽기 전에 여기서 또 풀서클이 됐다고? 여기서 이 소설 읽기 전에 막 여자친구랑 또 막 싸우는 건 아닌데 막 돈 문제로 되게 또 다퉜어? 다투기보다는 약간 뭐 서로 좀 속 깊은 얘기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소설을 읽는데 너무 약간 와 내가 또 피는 못 속이는 건가? 굳이 왜 나도 조선인 여성이랑 안 살고 불란서 여성과 살면서 돈은 없고 막 내가 자족을 했거든 나도. 내가 진짜 무책임한 어떤 아니 요새 제가 그 여자친구가 비자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돈이 경제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소설 읽으니까 약간 와 내가 지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건가?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테라피를 하고 싶어서 역사 테라피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나 스스로도 우리 할아버지를 용서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양반을 뭐 옹호하겠어요. 나도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근데 이해하고 싶은 거야. 왜 그랬을까? 그리고 스스로 용서하고 싶은 거지. 내가 그 양반을 그러니까 그 양반 옹호하지 않더라도 그 양반을 그냥 그래. 이렇게 보내줘야 나도 스스로 부끄러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자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부끄러움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그거를 품고 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실 이게 청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사회적으로 하영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뭐 계속 하영은 이런데 전범선 이렇다 이렇게 기사가 나니까 뭐 나는 내가 무슨 대단하게 무슨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닌데 사실 보니까 저분은 실제로 그렇게 일본인 여성과 장가를 드신 분이 일본인 여성과 낳은 자식의 후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의 그 16분의 1은 일본인인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일본인 후손한테 친일파라고 말한 것도 웃겨요. 그렇네. 아니 저분은 실제로 저분의 증조부였던 안상호님이 안상호님이라고 해도 혼나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안상호 씨가 대단한 일본 여성과 장가를 들어서 낳은 혼혈의 후손인 거죠. 그렇구나.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 여성을 버리고 빈선랑이 일본인 미인과 결혼을 해서 세장가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했대. 나는 그 버려진 집안의 조선인 후손인 거고. 나도 내가 일본인 여성의 후손이었으면 어땠을지 모르는 거죠. 우리 집안에서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형은 까방권이 좀 있었던 게 이인직 님이 일본으로 버리고 갔잖아. 그래서 형 집안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못 누렸다. 전혀 못 누렸죠. 그게 있는데 네. 하영님은 보니까 그렇죠. 해가지고 뭐 4대째 의사 가문에 뭐 이런 그 혜택을 받은 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욕을 많이 먹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사실 본인도 집에서는 되게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들으셨겠죠. 그렇겠지. 예, 그거는 집안에서 그렇게 들었으면은 자기도 그거를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저는 이제 역사 전공을 하고 연구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어떤 맥락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이 양반이 뭐 진술을 쓴 건 알겠는데 그 상황에서 나의 미국인 선배는 독립운동을 했는데 나의 조선의 할아버지는 매국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제 어떤 배경을 아니까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좀 뭐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나도 은근히 왜냐면은 내가 지금 글을 쓰고 노래를 하는 그 이후에 거의 대부분은 외가 쪽 피 때문이거든요. 우리 친가는 예술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우리 이인직 쪽 집안이 외가 쪽이 다 예술을 해요. 문학 쪽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있지. 그리고 나도 뭐 내가 스스로 예술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부끄럽진 않아. 그러니까 신소설을 쓴 게 부끄럽진 않아요. 치질한 게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뭐랄까 맥락 설정이 있었을 텐데 하영님의 경우에는 뭐 어쨌든 역사 전공하신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사회적인 맥락을 이제 잘 모르신 상태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안 많은 시시네. 공분을 사죠. 안 시시네. 안 시죠. 그러니까 완전 안 그거네. 내가 형은 이 씨는 일본이 아니다. 여성과 낳은 집안의 후손으로 여태까지 내가 이 씨였어 봐. 큰일 났지. 그럼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다시 리와인드해서 형은 그러면은 이 이인직 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get over 할 수 있었던 거야? 아니 그냥 뭐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뭐 신소설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냥 나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 이인직도 그렇고 겁나 찌질하고 겁나 뭐 인간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그치. 그게 당연히 모든 인간은 그 스펙트럼이 있고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공과가 있잖아요. 모든 역사 인물이 다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이해하고 싶고 내가 스스로 치유하고 싶었다는 그 목적의 그 결과는 핵심은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거야.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했건 못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매국노 뭐 이런 거를 먼저 앞에 두지 말고 이 사람이 진짜 인간으로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우리가 그때 이완용 편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렇죠. 이완용은 매국노는 맞지만 친일파는 아닌 것 같다.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하고 매국노야. 정말 친일 아니 일본을 진짜 좋아하셨던. 진짜 일본 사랑하신 분. 일본이 여자랑 살고 싶어서 우리 집안을 버릴 정도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 소설까지 썼다니까. 정말 일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천리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벼슬도 하셨어요. 성균관 대사성 자리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일본이 친일하면 원래 한 자리씩 받잖아요. 그래서 받으신 자리가 성균관의 대사성직이었어요. 성균관이 대학교? 아니. 성균관 지금 대학교 있잖아요. 그 전신이 성균관이거든요. 성균관은 우리나라 유학의 이제 바티칸인 거예요. 우리 조선의 성리학 유교의 바티칸인 거예요. 거기에 대사성이면 내가 봤을 때 대빵이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꽤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유교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조선이 무너졌고 조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조선의 종교였던 유교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유교를 눌러야 돼요. 조선을 망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성균관은 조선의 정신인 거죠. 조선의 종교이자 정신을 이제 친일파 한 놈을 앉혀놓고 그냥 약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그 대신 어떤 거를 장려해야 돼요? 일본의 신도교, 신토이즘.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남산에 있는 백범 김구 공원 자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원래는 거기가 조선시대 때는 국사당 자리였어요. 조선의 그 무속, 무당들, 샤머니즘, 조선의 무당들의 헤드쿼터였어요. 왜냐면은 조선이 아무래도 유교 국가긴 해도 엘리트들만 양반들이나 유교를 알지 공자와 맹자와를 하지 백성들은 다 굿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오케이 나라의 어떤 종교를 유교로 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무속 신앙은 인정해 줄게 하면서 사대문 안에 종묘 사직을 세우고 성균관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
남산 위에다가 국사당을 차려준 거예요. 니들 굿은 저 사대문 밖에서 해라. 남대문 밖에서 산에서 굿은 해라. 눈 감아줄게. 미신인데 눈 감아줄게. 우린 여기서 이제 종묘사직을 지킬게. 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일제가 일본에 무너뜨리려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국사당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야 되고, 조선의 엘리트들의 신앙을 유교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사당 자리에다가 조선 신궁을 세워요. 일본식 그 신도교. 그래서 지금도 해방촌 가면 108계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성균관 대빵 자리에 우리 할아버지를 앉힌 거지. 근데 이 양반은 실제 개인의 종교가 뭐였냐? 이완용은 성리학이었다고 했잖아요. 이완용은 자기 양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치를 정도로 유교의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유교의 진심이지 않았어요. 유교를 싫어했어. 이 양반 쓴 소설들이 다 그거 유교 까는 거예요. 양반 까는 소설이에요. 자기가 몰락한 양반 출신이기도 하고, 양반들의 뭐랄까, 치사하고 야비하고 악랄한 것들을 계속 까요. 근데 이분이 택한 대안이 뭐였냐? 이분은 천리교에 귀의를 해요. 천리교는 뭐냐면은 일본의 천도교 같은 거예요. 이 교주가 일본 여자분이 저봐요. 와, 제가 천리교 그 사원도 가봤는데 일본에서. 와, 기괴하다. 진짜 저도 아직 자세히는 모르는 종교인데 일본의 민족 종교예요. 신도교가 일본의 공식 종교거든요. 신도교는 이제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모시는. 그치. 근데 천리교는 저분을 교주로 모시는. 굉장히 나도 그것까지 내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 이인직 씨가 왜 천리교까지 귀의를 했는지. 근데 교리가 천도교랑 비슷해요. 어떤 동학이랑 비슷해요. 어떤 면? 제가 교주분 내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키? 교주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맞아요. 미키. 맞아요. 나카야마 미키? 맞아요. 그러니까 천도교도 약간 최재호가 이제 막 깨달음 얻고서 막 이제 백성들한테 막 설파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나도 내 안에 신이 있다, 내 안에 하늘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등 사상의 기법 안에서 농민들이 막 일어난 그런 거잖아요. 천리교도 그래요. 되게 평등주의적이고. 근데 일본은 또 샤머니즘적이지 않고 애니미즘적이거든요. 애니미즘적이다. 조선은 되게 샤머니즘적인데 일본은 애니미즘적인데 그런 일본의 토착적인 애니미즘 사상과 어떤 그 기존의 그 일본 그 뭐랄까 천황, 그다음 막부, 사무라이 제도에 대한 어떤 그 민중의 반감, 민중의 어떤 평등주의적인 반감이 들어가서 천리교가 생겨요. 애니미즘이 뭐 애니메 그건가요? 애니미즘은,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샤먼을 중심으로 한 종교고요. 무당. 샤먼이 이제 채널로서 신들의 세상과 이 인간의 세상을 연결시키는 거라면, 애니미즘은 모든 그 만물의 만물이 애니메이트한다. 라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만물의 신이 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이 꼭 배척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애니미즘의 핵심은 이제 우리 모노노케 히메를 보거나 일본을 보면은 모든 만물이 다 이제 그 정령이 있잖아요. 신이 들어있잖아요. 신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본의 그런 토착 종교와 한국의 조선의 토착 종교는 조금 다른 바가 있는데, 근데 되게 비슷하기도 해요. 이런 느낌, 토토로 네. 느낌. 제가 모든 게. 그렇죠. 제가 천리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직 자세히는 몰라요.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는 단순히 나라를 팔아먹고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굉장히 특이한 일본의 동학 같은 종교에 귀의해서 깊게 가셨구나. 장례도 그렇게 치르셨어요. 성균관 대사성인데 우리나라 유교를 관장해야 되는 분인데 실제 본인의 종교는 천리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남아있는 사료가, 제가 전문 연구자가 아니고 저는 이제 나와있는 이 양반의 소설들을 읽으면서 유추할 뿐이거든요. 이 양반의 성품이 어땠고 성격이 어땠고. 근데 보면은 그냥 특히 빈선랑의 일민이라는 소설이 세 쪽짜리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되게, 그리고 마지막 소설이라서 이 양반의 마지막 말년의 심리가 어땠을지를 제가 보는데 되게 찌질하고 유쾌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이런 친일파의 그런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이완용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때 하면서 이완용을 좀 더 이해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왜 빌런이 됐는지라. 진짜
일본을 좋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그쵸. 일본어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냥 권력에 되게 미쳐가지고 그쵸. 아 내가 돈 뭔가 어떤 지위 이런 걸 쫓다 보니까 그게 전에는 뭐 러시아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힘이 빠지니까 일본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그냥 베타 메일이었다. 맞아. 그 형이 얘기한 그 찌질함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 이게. 그 좀 그 베타성 그냥 큰 흐름에 그냥 맞춰가지고 내가 여기에 끼어서 뭔가 한탕 해봐야지. 좀 요 느낌? 근데 이인직 씨는 제가 봤을 때 뭐 베타 메일까지도 아니고 그냥 예술가인데 40살까지는 뭐 아무것도 뭐 한 게 없고 그러니까 뭐 잘 된 게 없고 이제 일본어 권력 얻어서 근데 일본에서 진심으로 내가 봤을 때 눈이 좀 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와서 신소설 쓰고 연극도 만들었어요. 예술 활동은 되게 활발하게 해요. 그리고 소설이 어쨌든 국문학계에서 되게 국문학자들은 되게 높이 사요. 이분의 소설에 대해서 작품성이 나쁘지 않아요. 뭐 제가 제 입으로 막 대단하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이분은 어쨌든 보니까 그 어느 정도 그 자기 비하도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적으로는 되게 확실히 진짜 괴화파예요. 근데 괴화파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친일을 한 거야. 당시에 왜냐면 그 괴화파,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눈뜬 그 괴화파인 조선인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자기 비하예요. 자기 혐오예요. 이 시대에 구한말 시대에 조선인으로서 일본 갔다 온 사람 생각해봐요. 나만 해도 미국 가서 유학하고서 왔을 때 자기 혐오와 fucking 김치맨, 헬조선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fucking 김치맨. 아 진짜 이제야 우리나라가 뭐 BTS의 나라가 돼서 뭐 그렇지만 저 구한말 조선인 개화파 지식인이 일본 갔다 와서 느꼈었던 그 엽전, 그 당시 엽전이라고 불렀거든요. 엽전이 뭐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일제 시대 때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이 엽전이라고 불렀어요. 엽전이 이거? 이 지금 개화된 시대에 아직도 엽전 차고 다니면서 엽전으로 사려고 하는 미개한 조선인. 그러니까 지금의 김치맨. 그 당시 그래서 신중현과 엽전들이라는 밴드가 나온 거예요. 신중현 선생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비하를 긍정하면서 엽전들이라고 밴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먹어도 이게 이제 저 신중현 선배님만 해도 미군 무대에서 맨날 행사 뛰시던 분이었거든요. 낮에는 흑인 병사들, 밤에는 백인 장교들 엔터테인 하기 위해서 블루스도 해야 되고 컨트리도 해야 되고 락도 해야 되는데 또 밖에 나오면은 또 막 트로트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엽전이다 하면서 땅땅땅땅 했던 게 이제 한국 락의 시작이자 케이팝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 자기 비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이인직 씨도 어마어마했겠죠. 실제로 그 굴욕적으로 나라를 파는 장소에서 자기가 일본어 번역도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상상으로 내가 카투사인데 내가 영어로 그 어마어마한 그 친미파들의 사이에서 내가 미군정한테 만약에 이 나라를 바쳤어야 됐어. 그럼 나의 그 자기 혐오와 이 비하가 어마어마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다. 옹호하는 거 아니고. 네. 근데 그냥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끝까지 그리고 말로는 일본인 와이프한테 쿠사리까지 먹으면서 왜냐면 너는 왜 돈 못 벌어와 이것까지 엔딩? 정확히 빈선랑의 일민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일본인 와이프가 소설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실화 같아요. 그 주인공의 일본인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신랑 뭐 여보 영감 이러는데 영감 아니 일본에서 나 꼬실 때는 조선 돌아오면 그렇게 한따까리 할 거고 그런데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대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일본 여자 중에 조선진이랑 결혼한 일본 여자 중에 자기가 지금 최악이래. 저 다른 내 일본 여자 친구들 보면은 아무리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진이랑 결혼했어도 그 조선진들은 다 친일파들이고 안상호 같은 사람인데 그 여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금태를 머리에 두르고 다닌대. 그리고 마차도 타고. 근데 거기서 장면이 뭐라고 나오냐. 다다미도 나와. 여기 웃긴다. 거기서 그 일본인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은 왜냐면 이인직의 화자가 돈이 없고 직업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와서 친구가 직업을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들어오는데 친구가 막 되게 더러운 산에서 온 조선인이야.
그래서 막 바닥에 막 먼지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는데 다다미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와이프가 진짜 막 한탄을 하면서 차를 내오고 다과를 내오면서 이제 막 맨 마지막에 뭐 어떻게 끝나냐면은 남편이 한심해 하면서 트름을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아유 이러면서 끝나는데 이제 그게 엔딩이야. 근데 그때도 자기 경성 안에 있는 다른 일본인 여성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남편한테 쿠사리를 주거든요. 아마 저 안상호의 부인, 제가 일본인 그 여성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과 친구였겠죠. 우리 할아버지의 와이프가. 그럼 당시에 조선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 클럽이 얼마나 컸겠어요. 몇안 됐을 거야. 그 중에서 자기가 최악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빡세다. 그 마지막에 그 트름으로 끝난다는 게 진짜 졸라 일본 문학 슬래시 일본 영화 맞아. 그런 느낌이야. 맞아. 딱 뭔가 야수지로 오주 뭔가 쿠로사와에서 나올 법한 엔딩? 근데 바닥은 다다미야. 소설에 나와요. 다다미 바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 다다미 위에 앉아서 얘기하니까 진짜 좀 느낌 묘한데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순위 다다미 위에 앉아 있는 건 말이 됩니까? 이거 선물 받았어요 저희. 돈은 안 냈고. 아니 다다미가 좋긴 하더라고요. 다다미 좋죠. 근데 내가 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또. 근데 진짜 그래서 형이 요즘 진짜 좀 생각이 많겠어요. 뭔가 어제 이 책을 읽은 거 보니까 형도 좀 개인적인 고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왠지 모르게 제가 기사 난 다음에 그 어떤 국문학자분이 은퇴하신 국문학자분이 이인직 연구하셨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왜냐면은 그분은 저희 집안에 저 그 이인직 사진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돌아다니는 기사되는 것도 다 이인직 본인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친일을 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지만 국문학 그 기록하는 박물관에 저 이인직 사진을 기증해라. 그래서 저 지금 화질 안 좋은 나무위키에 있는 저 사진인데 저거를 좀 제대로 욕을 하더라도 비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진을 두고 비난을 하고 기억을 하자. 이 말씀 하시는데 그분도 저희 집안에서 제가 복사를 해드린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당신께서 직접 이거를 공개하는 것은 이상하니 후손이 공개를 해라. 후손이 이거를 기증을 해라. 그걸 당부하셨고 둘째는 빈선랑의 일민이라는 소설인데 그걸 읽어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많은 소설 중에 하나였고 되게 짧기 때문에 크게 생각 안 했구나.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제가 그걸 읽으니까 30대 중반에 그 이제 불미인과 살고 있는 불란서 여성과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읽으니까 그리고 그 정확하게 또 그 돈 없어서 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엄청 나한테 꽂혔구나. 공명하는 상황이었고 그걸 어제 읽어서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이게 참 나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 뭔가 우리가 진짜 역사 테라피에서 하려고 많이 했던 게 이 친일에 대한 것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 분단과 그거에 대한 우리의 PTSD를 이제 극복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메시지가 되게 많았는데 맞아요. 아직 이번에 또 광복절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이 친일 청산 적폐 이게 버튼이 너무 많이 눌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정의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네. 근데 그게 막 진짜 정의 구현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왜냐면 나도 뭐 당연히 뭐 하영님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뭔가 해야만 이게 이렇게 해서 또 하영님이 돌 맞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쵸. 이게 정의 구현을 하고 넘어가는 건가?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영님이 뭔가 뭐 막 사과문 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어쨌든 한 민족이 그래도 이게 야 너가 그래도 사과해야지 이러면서 어느 정도의 정의 구현을 느끼고 그럼 이제 뭔가 또 이 사람 한 명이 또 뭔가 좀 망가지고 뭐 커리어가 어떻게 되던 간에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한 명이 뭔가 좀 책임지고 그러고 또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또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사실. 진짜 정의 구현은 아니잖아. 그냥 한번 한풀이 하고 끝.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트라우마의 대물림이고 어쨌든 방어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버튼이 눌리면은 트리거가 되면 또 우리가 욱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또 우리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상황들도 생기고 그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3대, 4대, 5대가 지났는데도 이 부분에서 아픔을 느낀다는 거는 그만큼 큰 아픔이었고 맞아. 그 아픔이 올라올 때 우리가 다 피해자였던 거란 말이에요. 맞아. 저의 집안도 피해자예요. 굳이 말하자면 버려졌고 그리고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그쵸. 이인직이라는 사람을 뭐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친일파고 매국노기 때문에 이 조선 민족의 입장에서 가해자지만 그 사람 뭐 개인의 일생에서 봤을 때도 그 일제를 당한 거잖아요. 그 어떤 그 서구 제국의 침략과 일본 제국의 어떤 침략 안에서 러일 전쟁에서 그 통역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됐던 것까지는 그 양반이 정한 건 아니잖아요. 또 그치. 거기서 어떤 처세술을 통해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어떤 그 선택을 한 것이고 이완용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배신감과 그 상처를 주는 선택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 양반은 불명예스럽게 기억되고 있는 거고 사진도 없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죄송해요. 뭐 내가 죄송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왜냐면 나는 득본 것도 없고 32분의 1이고 뭐 사실 난 이인직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내가 그 양반이랑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나는 개인적인 경험도 기억도 없고 그냥 역사적 인물 중 하나로 느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와 그래도 피는 못 속이겠다라는 느낌을 들 때가 많거든요. 그게 어떤 그 양반이 느꼈던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를 저도 느꼈고 저도 부끄러움과 어떤 그 뭐랄까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거를 뭔가 긍정하고 책임을 긍정하고 이 양반이 잘못된 우리 할아버지 잘못했다. 우리 할아버지 나쁜 짓 했다. 뭐 소설은 잘 썼다. 글 재주는 있는데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무책임했고 잘못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댓글을 저도 놀랐거든요. 이렇게까지 막 이슈화가 되고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이 달리고 막 사실 좋은 진짜 욕도 먹었다고 했지만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제가. 맞아. 길 가면서도 칭찬. 제가 그 광복절 때 제주도에서 그 스태핑스톤 페스티벌에 공연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무슨 바닷가에 있는 포차 사장님이 나한테 매부쇼 이러면서 서비스를 주시더라고. 오. 감자전을. 오. 심지어 비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한 게 정말 많은 분들한테는 또 치유가 됐구나. 어느 정도 해소가 됐구나. 왜냐하면 하영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느꼈던 그 분노와 감정이 왜 나오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알지. 근데 그게 내가 아무리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나도 책임감을 느끼거든. 후손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 핏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는 거고 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또 굳이 따지자면 혜택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독립운동가 후손이시니까 네. 준호님한테도 제가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용서합니다. 매불쇼 가서 몽둥이 맞았는데 SPN에서 오니까 제가 용서를 받고 독립유공자 후손한테 전 또 근데 캐나다인이어 저도 할 말이 없긴 해요. 근데 또 제가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 아버지 국가유공자예요. 오. 저희 아버지 현충원에 계십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예.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현조 할아버지는 외가쪽 현조 할아버지는 친일파 매국노지만 저희 친아버지 전 남용 씨는 해병대 출신으로 군 복무 중 그 부상을 입으셨고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지금 저기 그 사당에 있는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다. 와. 그러니까 32분의 1 친일파의 후손이지만 저는 2분의 1 국가유공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현충원 한번 가시죠.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현충원 한번 가시죠. 잘못했습니다. 이인직 잘못했다. 내 소설은 재밌게 썼더라.
빈선랑의 일민 웃기긴 하더라. 그러니까 많이 네. 뭔가 많이 마지막 소설이어서 그런지 되게 많이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혐오적인 그런 게 있네 코드가. 아무리 일본 여자랑 장가 들었어도 우리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없지 않았겠지? 그렇겠지.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그렇게 했겠지. 지금 근데 안상호는 개정 친목회에 가입되었다라는 증거가 있고 일본 여성과 결혼을 했고 일본 여성과 중매를 시켜준 사람이 명성황후를 불태웠던 사람이고 이완용을 치료하기도 했었고 신문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이 양반 집안은 조선인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대. 일본인으로 살았다고 박정희가? 만주군 종교였어요. 가깝게 마서 일본 군인으로서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일본인이었던 거야 그러면? 당시 조선인은 다 일본인이었어요. 대한제국이 망했고 안창호 선생처럼 임시정부 가서 독립운동 한 사람 아니면은 다 일본인이었어요.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